빠숑의 세상 답사기. 네, 감사합니다. 역시 이게 경험이 많으시니까 예, 정말 좋은 사례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평소 때 간과하고 있었던 얘기들 많이 나누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 대부분은 또 부동산 관심층이 많으실 텐데 아마 이게 부동산 얘기만이 아닌 것들도 아실 것 같아요. 이제 작은 계획을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이제 금융자산도 많아지시고 기존적인 자산도 많아지시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도 조금 미리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게 상속 얘기를 했지만 상속 임박해서 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제 그 전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차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들이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2020년도 세금 때문에 고민 진짜 많이 하셨죠. 아마 2021년부터는 이 고민의 폭이 최소한 2배 내지 4배는 커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세무 분야이긴 하지만 우리가 언젠가 한 번씩은 겪어야 될 일들이기도 하고 좀 지금 당장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한테 좀 좋은 좀 팁이 되기를 좀 바라고요. 이 방송에서 나온 얘기는 극히 이제 일부 사례고요. 이것도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요. 네, 그렇죠. 개인마다 또 다르고요. 사정도 네, 똑같은 조건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철저하게 세무 상담을 꼭 하시기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지방 그런 지자체 뭐 세무과도 있지만 국세청 거기도 상담을 하게 되면은 다 상담 잘 해주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분들 네. 제가 한국갤럽 있을 때 그런 거 세무 상담 잘 해주시는지 많이 평가를 했었거든요. 되게 민감하더라고요. 그분들은 그것 때문에 고가를 받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생각보다 무서운 조직들이 아니니까 상담을 받아보시고 하지만 구체적인 이런 활용 팁들은 그분들이 활용 팁까지 알려주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건 이런 의미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 이런 이제 최용준 대표님 같은 세무 상담을 꼭 받으셔갖고 절세의 팁들을 좀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요. 이게 이제 또 이제 하나 또 궁금한 것들이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부모와 자식 관계도 있지만 배우자 관계가 또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작년에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세를 납부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 지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분명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상속세 상담을 받았을 때만 하더라도 상속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있었거든요. 네. 예, 근데 갑자기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어머니 계좌로 네. 자금이 옮겨놓은 게 문제가 됐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자식들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상속세에 대한 상황이 바뀌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 이제 철저하게 상담을 미리 받아서 우리는 상속세를 안 내도 된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이제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상속세를 많이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뭘 잘못했나 봤더니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뭐냐면 임종 직전에 아버지 계좌에서 어머니 계좌로 자금이 움직인 것 때문에. 보통 부부 관계는 뭐 자유롭다고 한 몸이라고 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뭐 소액이 갔으면 괜찮은데 이제 아마 이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저희 고객들도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겁니다. 예를 들면 뭐 혹시나 남편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를 대비해서 자금을 좀 옮겨놓은 것도 뭐 일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정기예금 같은 경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머니 계좌로 이제 돈을 넣어놓은 경우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도 예금을 넣었지만 어머니 이름으로도 넣어놓고 뭐 별 뜻은 아니었어요. 뭐 증여하려는 목적도 아니고 그냥 보통 그렇게 쓰세요. 그냥 부부들은. 자금을 그냥 옮겨놓은 것뿐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음.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설명드리려면 이제 아까도 우리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배우자 공제, 배우자 상속 공제를 조금 설명을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배우자 공제. 네. 이 배우자 상속 공제라는 건 뭐냐면요. 실제로 이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만큼은 공제 준다. 왜냐면 이제 혼자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사셔야 되니까. 경제력이 없으시죠. 그렇죠. 보통 통상적으로. 배우자 상속 공제를 해주는데요. 얼마를 공제해 주느냐. 배우자가 상속 받은 만큼 공제를 해줍니다. 그런데 다 공제해 줄 수는 없으니까 최대 30억까지. 30억까지. 그리고 배우자의 법정 지분만큼. 법정 지분을 넘어서면 안 되고 법정 지분만큼만 공제해 준다. 근데 또 너무 안 받는 분들을 감안해서 그건 또 자녀가 부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니멈 5억은 공제해 준다. 그래서 미니멈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 네. 단 이제 중간 한도가 있는데 이건 이제 법정 지분이 한도입니다. 그래서 또 이 배우자 법정 지분을 또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그러니까 법정 지분이라는 게 뭐 계약서 쓰거나 이런 지분이 아니라 그렇죠. 주식회사 보면 이렇게 지분이 있잖아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냥 배우자만 갖게 되는 지분이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 민법에서 인정해주는 상속이 벌어졌을 때 배우자는 얼마의 몫을 받아야 되느냐 이걸 정해놓은 건데요. 보통은 자녀의 5배가 법정 지분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1.5고 자녀가 1, 1.5 대 1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어머니 지분은 총 2.5분의 1.5.
한 대략 60% 정도가 어머니 지분일 거고요. 자녀가 둘이다 그러면 1.5 대 1대1 해가지고 총 3.5분의 1.5가 어머니 지분, 어머니 배우자 법정 지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산이 아무리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으셔도 100억이어도 30억을 다 30억을 다 공제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배우자 법정 지분이 20억이다. 그러면 20억까지만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재산이 30억이니까 배우자 공제 30억 다 받을 수 있겠네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다. 이게 아니고 지분 범위 내에서. 예, 그렇죠. 배우자 법정 지분이 만약에 15억까지다. 그러면 15억까지만 공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재산이 정말 많아. 수천억이야. 그런 분들도 30억까지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 이상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이상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종합부동산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시가격 9억 원까지만 종부세를 안 내는 것들이고 양도소득세도 그렇죠. 9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내야 되는 거잖아요. 비과세가 없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 배우자 공제까지 개념을 이해하셨으니까 이제 사례를 좀 살펴보면요. 일단은 뭐 제가 15억을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15억 정도면은 상속세를 내느냐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15억이면 뭐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괄공제 5억 공제 받고 배우자 공제 5억 공제 받으면 즉 배우자가 5억 이상 상속을 안 받으신 경우에요. 그때는 이제 배우자 공제로 5억이 공제가 될 텐데 그러면 15억 중에서 10억은 공제가 되고 5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겠죠. 그런데 좀 배우자가 상속을 많이 받는다. 그 지금 만약에 자녀가 한 명이라면 배우자 법정 지분이 60%고 그러면 15억 중에 60% 9억을 배우자가 상속받는다. 그럼 9억 공제가 다 돼요. 그리고 일괄 공제 5억 받으면 총 14억 공제가 되겠죠. 여기에 이제 뭐 금융재산 공제라든지 뭐 장례비 공제 이런 거 빼고 나면 15억이어도 상속세를 안 내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아마 이분의 경우는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 상속세를 안 내도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상속세가 나오게 됐냐? 이 상속 직전에 자금을 좀 옮겨 놓은 거예요. 아버지 계좌에서 어머니 계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례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거를 세무서에서는 증여로 봅니다. 생전에 옮겨놨으니까. 내가 증여 의사가 없었더라도 아버지 계좌에서 어머니 계좌로 옮겨가면 이건 일종의 증여라고 봐요. 증여라고 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나중에 배우자 상속공제 계산할 때 미리 증여받은 배우자 증여분은 빼버려요. 또 그걸 그러니까 이 빼버린다. 한도가 줄어들어요. 좀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임종 전에 배우자한테 사전 증여가 있었으면 상속할 때는 상속공제가 확 줄어들어 버린다.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도 아마 배우자 공제 9억을 가정해서 하셨을 텐데 어머니한테 돈을 어느 정도 주시는 바람에 배우자 공제가 5억으로 확 쪼그라들면서 그러면 이제 10억까지밖에 공제를 못 받으니까 5억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배우자 임종 전에는 이 배우자 증여는 굉장히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우리 아버지 연세가 많으시고 혹시 연세가 좀 있으시고 또 건강이 어려우시다라고 하는 분들은 뭐 자녀들한테 증여하는 거는 뭐 괜찮을 수 있는데 배우자한테 증여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 생각할 수 있지만 자녀 증여는 그렇게 크게 불이익은 없어요. 근데 배우자한테 주시는 거는 거꾸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임종 전에는 배우자 증여는 안 하시는 게 좋다. 연세가 많거나 건강 어려우신 분들은. 그래서 배우자 증여를 하실 거면 대신 평소에 하셔야 돼요. 젊었을 때. 평소 때 그냥. 최소 10년 이전에. 그리고 자산 가치가 많이 증가한다고 판단됐을 때. 근데 이제 많이 실수하시는 경우가 임종 직전에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돈을 배우자한테 증여하시고 1, 2년 만에 상속이 일어난다든가 그 사이에 또 자산 가치가 많이 올랐으면 괜찮은데 또 그렇지도 않은 경우는 거꾸로 얘기하면 안 했으면 좋았을 거를 하는 바람에 괜히 세금만 몇 천만 원 더 나오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임종 직전에 배우자 증여 또는 배우자 계좌로 자금 이체 굉장히 좀 신중하셔야 된다. 이거는 제가 꼭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전혀 모르는 예상치 못했던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평소 때 이게 조금 이제 좀 자녀분들하고 부모님들 간에 그런 얘기들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증여나 이게 서로 이제 껄끄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특히 재산이 좀 있는 분들, 없는 분들이야 뭐 이런 고민할 필요는 없겠지만 있는 분들은 좀 사실 평소 때도 한번 그래서 외국 부자분들은 평소 때 계약서를 상속에 대한 그런 유언장들을 미리 약속해놓고 매년 업그레이드 재산 상황이 바뀌니까. 그렇게 진짜 부자분들 하세요? 매년 상속세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유언장을 맨날 업그레이드 하세요? 예, 매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얼마 증여했는지도 다 체크를 하시고 또
어떤 재산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실 때 보통은 되게 신중하신 편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이런 것들이 사소한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관리하고 그다음에 문제점이 있으면 미리 계약서를 써놓는다든가 뭐 다 보완을 해놓으시고 그런 편이죠. 그러니까 평소 때 증여든 뭐 이런 것들을 해놓으시는데 네. 이게 지금 이제 최근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 게 네. 자녀들 이게 이제 10년에 한 번씩 증여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얼마죠? 1인당? 5천만 원. 성인이면 5천만 원. 성인은 5천만 원. 네. 애들은 미성년자는 2천만 원. 그러니까 이게 태어났을 때 2천만 원 주고 네. 11살 되면 2천만 원 또 주고 네. 성인이 되면 5천만 원 주고 이런 식으로 네. 하더라고요. 예. 영양 친구들이. 네. 예. 그래서 야, 요즘 젊은 친구들은 참 빠르구나. 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배우자한테는 얼마까지 줄 수 있어요? 배우자는 증여는 6억까지. 6억까지 현찰로 딱 줘도 세금 네. 안 낸다. 네. 야. 아, 이거 재밌네. 예, 그러면 그렇죠. 근데 그것도 10년에 한 번씩? 10년에 한 번씩이죠. 근데 사실은 증여를 하실 때 또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정해놔야 돼요. 네. 물론 이제 미리 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10년이라는 기간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하지만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레버리지가 일어날 수 있는 자산들. 이게 사실 우선순위가 돼야 되겠죠. 예를 들면 지금은 1억이지만 앞으로 2, 3억 갈 수 있는 자산들. 이거를 사실 우선해서 주시는 게 좋고요. 네. 지금도 1억이고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도 1억이다. 이런 자산은 사실은 순위에서 좀 빼야 되겠죠. 후순위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재산이 바뀌지 않는 것들은 후순위고 재산이 그렇죠. 그 미래 가치가 높아질 것들은 선순위. 그렇죠.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예금보다는 예금은 그대로 있잖아요. 붙어봐야 이자밖에 현찰.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증여할 때 많이 선호하시는 게 부동산이죠. 왜냐하면 이게 그렇죠. 내가 미래 가치를 알고 있으니까 내가 기대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증여가 늘었다고 하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좀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주식. 그렇죠. 예, 이걸로 이제 증여를 더 선호를 하시죠. 지금 이제 두 가지 갑자기 추가로 여쭙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진짜 실제 지인 사례예요. 그러니까 대치동에 사시는 한 지인인데, 아이가 고등학생이에요. 네. 고등학생인데 분당에 있는 집을 증여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꽤 됐어, 한 5년 됐어요. 그러니까 분당 지집이 지금 많이 빠졌을 때였어요. 지금은 좀 많이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매매가랑 전세가랑 갭이 좀 이렇게 줄었어요. 매매가가 빠지다 보니까 전세는 잘 안 줄거든요. 그러니까 전세는 유지 상태에서 매매가 주니까 좀 붙으니까. 이게 평소 때 한 3억 정도 갭이 됐었는데 한 이제 1억 정도로 줄더라고요. 너무 잘하셨네요. 네, 1억 정도 줄었어요. 그거 당연히 증여세 내고 그만큼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게 전세를 끼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5억짜리인데 전세가 4억이에요. 그러면 1억 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는 거죠. 그것만 내면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이제 우리가 부담부 증여.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냥 어떤 재산만 주는 게 아니라 채무도 같이 그렇죠. 넘겨주는 조건부 증여예요. 뭐, 대출이든 아니면 보증금이든. 그렇죠. 그래서 대출이든 보증금이든 그 채무까지 같이 얹어서 주는 조건부의 증여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을 같이 준다 해서 부담부 증여라는 말을 쓰는데요. 부담부 증여는 이런 보증금이나 채무가 따라가요. 그런데 그거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빼줍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5억인데 보증금이나 채무가 4억이 있다. 그러면 그거 빼고 1억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되니까 자녀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 적은 거죠. 대신에 이 채무에 대해서는 넘겨주는 부모가 양도세를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일종의 거래로 보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집을 그렇죠. 줬으니까 너는 빚을 갚아줘 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채무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물리는데 그 양도세가 얼마가 나오느냐가 이제 변수입니다. 이렇게 다주택 중과세 되기 전에는 부담부 증여를 하셔도 그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세율로 과세가 됐는데 지금 다주택자분들은 이제 부담부 증여를 하시면 그때 양도세가 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다주택자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좀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래도 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양도세는 어차피 아버지가 내는 세금이거든요. 증여하시는. 자녀는 뭐 증여세만 내면 되니까. 그래서 어차피 양도세는 내가 내는 거니까 지금 쌀 때 빨리 증여하자 이런 선택들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증여도 결국은 이제 그 소유자 명의를 바꾸는 것들이 양도를 해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양도세는 5억이면 5억에 대한 양도세를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아니죠. 내가 5억인데 4억 채무를 넘겼으면 4억에 대한 양도세. 네, 그렇죠. 4억에 대한 양도세? 네, 그렇죠. 4억에 대한 양도세예요. 4억에 대한 양도세. 그럼 4억을 양도가액으로 잡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거죠. 5억짜리 아파트인데 내가 원가율이 뭐 30%였어요. 그러면 1억 5천에 사서 5억이 됐다는 얘기죠. 예. 근데 만약에 양도가가 4억이다. 그러면 이제 그 채무가 4억이다. 그러면 4억이 양도가가 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가율 30%. 그러니까 1억 2천 정도가 취득 원가가 돼서 네네. 결국은 2억 8천? 2억 8천에 대한 양도세를 내는 그런 구조예요. 오케이. 예, 그래서 아무튼 쉽게 말씀드리면 추가적으로 예, 증여 부분에 대한 증여세도 내지만 양도세도 내야 된다. 그 포인트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좀 소득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세금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갭을 이용해서 증여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1억에 대한 증여세 굳이 따지자면 한 1,000만 원 정도. 그렇죠. 1,000만 원도 안 되겠죠. 왜냐면 성인이면 5천만 원 공제 받았을 거고 미성년자면 2천만 원 공제 받았을 테니까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데 문제는 예금이 전혀 없잖아요. 네. 그거를 부모님이 대신 내주시면 이게 또 증여세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가급적이면 자녀가 통금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을 테니까 부모가 대신 내주고 증여세 신고도 같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다 내주는 거죠. 결국은 다 내주시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추가되는 게 네. 집이 애들 명의긴 하지만 네. 재산세가 계속 나올 거잖아요. 네. 뭐 이게 뭐 금액이 크지 않으면 그렇죠. 뭐 재산세도 재산세도 그건 누가 내요? 재산세는 원래는 자녀가 내야 되고 사실은 등기할 때 취득세도 자녀가 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그 부분까지 다 따져서 증여 여부를 따지고 과세하는 것이 맞긴 맞는데 통상 재산세는? 실무적으로는 재산세 내는 것까지는 세무서가 잘 체크는 금액이 크진 안 하는 않으니까. 편이기는 합니다. 예. 근데 만약에 미성년자가 강남구에 집이 2채 있어. 종부세가 억 단위 나와.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생기는데 그것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예, 네. 우리도 방송에서 얘기하면 나중에 체크하실 몰라요. 네. 지금까지는 잘 체크는 안 하는 알겠습니다. 편이었습니다. 예, 아무튼 그런 집은 거의 없고요. 네. 재벌들이 네. 아닌 이상. 근데 일반적으로는 한 몇십만 원 정도까지는 그냥 뭐 그냥 실무적으로 그냥 넘어간다. 예. 그렇게 하고 또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나중에 집값이 회복돼서 보증금이 올라가잖아요. 뭐 예를 들면 4억 보증금이 있었는데 네. 뭐 5억으로 보증금을 올렸다. 그러면 1억이라는 여유자금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걸 가지고도 뭐 재산세도 낼 수 있고 종부세도 낼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그리고 그냥 그게 이제 미성년자 명의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제 매년 2년에 한 번씩 보증금이 1억씩 올라갔어요. 그럼 그거는 그렇죠. 자녀 거죠. 자녀 거죠. 그 돈 그거구나. 그렇죠. 그 돈 가지고도 뭐 재산세 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설령 취득세를 뭐 아버지한테 빌려서 냈다. 그럼 갚으면 되죠. 예,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그거를 딱 감안을 해두고 보통은 이제 자녀들한테 갭을 끼고 이제 증여를 하신 경우는 계약갱신하기 전에 증여를 하십니다. 계약갱신 전에 자녀한테 증여를 하고 자녀가 증여받고 나서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올려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세금이라든지 이런 걸 충당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기가 막힌 절세 팁이네요. 증여 방법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 뭐 저희 불법적인 얘기는 하나도 없죠? 네. 정상적으로 많은 부자들이 대도권 전문가들이 하셨던 얘기들을 좀 나누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우 정말 재밌네요. 진짜 재밌고 좀 알아두면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될 만한 그런 절세 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부동산이 대한민국에서는 좀 이슈였던 것 같아요. 네. 주식도 거의 같은 메커니즘인 거죠? 그런 맞습니다. 시스템인 것들이죠? 그래서 주식도 이제 부모님이 봤을 때 지금 여러 가지 대외적인 변수로 주가가 많이 하락했어요. 근데 분명히 이거는 다시 회복을 할 거니까 그때가 가장 증여하기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해서 보통 저평가됐을 때 그리고 앞으로 많이 올라갈 거라고 기대되는 주식 이런 것들을 이제 먼저 증여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그 대기업 재벌들이 주식이 폭락하면 그때 증여한다며. 그렇죠. 그 지난번 금융위기 왔을 때라든지 그 주가가 흔들렸을 때 사실은 그분들은 알거든요. 이게 회사가 문제가 생겨서 주가가 떨어진 경우랑 대외적인 변수 때문에 떨어진 경우랑은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매출은 계속 성장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잠깐 지나면 다시 회복될 거라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 증여하기 좋은 절호의 시기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들 많이 자녀들에게도 하시고 손주들에게도 하고 증여가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최근에 이슈됐던 게 이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님 돌아가시면서 삼성전자를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되게 이재용 회장님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라고. 뭐 주가가 올라가니까 나은데 이제 최악의 경우는 뭐냐면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주가가 절정을 달리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완전히 빠져버렸을 때 그때는 이제 세금 계산은 어쨌든 주가가 좋았던 시절로 평가가 되고 지금은 팔면은 그 가격을 못 받을 때가 가장 속상하죠. 네. 아무튼 그러네요. 네, 아무튼 이제 주식도 부동산과 똑같은 메커니즘 한번 생각하시면은 사전 증여하는 것들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막 2천만 원씩 가등하다고 하니까 그걸로 그냥 주식 사가지고 이렇게 좀 주식 계좌를 만들어 주시는 분들도 있죠. 2천만 원어치. 그래서 뭐
삼성전자 뭐 앞으로 10년 후에도 망하진 않겠지 사주고. 그렇죠. 네. 미국 주식 애플 사주고. 네. 그렇죠. 테슬라 사주고 뭐 이런 네, 거잖아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이것도 제가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본 케이스거든요. 네. 한 분 사례인데 5남매래요. 네. 5남매입니다. 이제 막내 아들이고 본인이 위로 누나가 4분 있어요. 네. 아들 날 때까지 내셨네 보니까. 네. 네. 홀로 대신 어머니는 대부분의 재산을 이제 아들이니까 네. 또 모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예. 상속해 주기로 하셨고 네. 그 중에 상가만큼은 네, 누나들에게 부동산이 많으세요. 예, 네. 나눠주기로 하셨다고 하는데 네.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어머니가 이제 상가를 양도해서 누나들에게 나눠준 것 때문에 네. 세금 부담이 더 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임종 직전이겠죠, 당연히. 그렇죠. 예, 임종 직전이었었는데 임종 직전에 어머니의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 사후에는 우리 자녀들이 싸우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물론 말씀을 하시죠. 이거는 누굴 주고 이건 누굴 주겠다 말씀을 하시지만 혹시나 그래도 또 내 사후에 애들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래서 당신이 분명하게 딱 해놓고 가시기를 원하시네요. 대부분 부모님들이 그렇죠. 자식 사랑하는 마음에. 예, 그래서 이제 본인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급하게 뭘 파세요. 파셔가지고 꼭 나눠줘야 될 사람들한테 이렇게 현금으로 막 나눠주죠. 제 주변 분들 그런 분 많이 많으셨어요. 네. 그래야 이제 우리 이거를 못 건드리니까 우리 다른 자녀가 그렇게 해놓는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부동산을 팔아서 나눠주시고 나서 안 걸리면 다행인데 네. 이게 대부분 국세청이 왜냐하면은 국세청이 나중에 상속세 조사를 할 때 네. 특히 이제 임종 전에 부동산 매각하신 거를 굉장히 주의해서 봐요. 네. 부동산을 팔았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 이거를 이제 계좌를 굉장히 면밀하게 살펴본다는 얘기죠. 네네. 그래서 분명히 팔았는데 그러고 나서 현금이 어디로 사라락 빠지고 또는 수표로 인출돼서 어디론가 사라락 사라지고 그런데 자녀 계좌를 봤더니 거기에 또 현금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 네. 그래서 현금이 어떻게 들어왔냐? 분명히 직장인인데 네. 월급 받을 거 외에는 현금 들어올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뻔하죠. 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결국은 어머니 쪽에서 현금 빠져서 이쪽으로 들어왔구나 충분히 추정, 할 감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이게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걸리게 되면 결국은 이제 어머니한테 현금이나 수표를 받았을 때 또는 내가 집을 사거나 전세금 할 때 어머니가 보태주신 게 티가 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증여세와 가산세까지 또 추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증여세와 가산세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이게 상속 같은 경우는 10년 이내 증여재산이 있으면 합산되거든요. 이렇게 나눠진 것이 또 상속세에 합산됩니다. 상속재산에. 그럼 또 상속세도 문제 생기고 상속세 가산세도 문제가 생기겠죠. 네네. 예, 그래서 이렇게 임종 직전에 부동산을 팔아서 나눠주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 예,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지금 어머니가 판 상가가 5억이었다. 그래서 뭐 양도세로만 1억을 내고 4억을 4명한테 나눠줬다. 가정을 해볼게요. 네네. 그러면 이제 어머니는 양도세도 많이 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5억에 팔면서 또 양도세도 생겼을 거니까 그렇죠, 1억 정도 그렇죠. 나가고 딸한테 나눠주는 거는 4억인데 자녀들은 나중에 이게 걸려서 증여세 내고 상속세 내고 사실 딸들이 받았긴 받았지만 이래저래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화가 날 것 같아요. 그죠, 화가 나죠.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전략을 차라리 증여하지 말고 그냥 상속으로 가셔야 돼요. 특히 기준시가하고 시가 차이가 큰 부동산일수록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이걸 안 팔고 그냥 상가 그대로 상속을 해주셨다면 기준시가 뭐 그쵸. 2억이든 3억이든 그걸로 상속세를 냈을 거예요. 그쵸. 일단 상속세 부담도 작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거를 이제 딸들이 그러면 뭐 2억이든 3억이든 상속을 받아서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받고 나서 그때 5억에 파는 거죠. 네. 그러면 양도 차익이 물론 2, 3억이 생길 거예요. 양도세가 많이 나오겠죠. 네. 하지만 4명이 공동 명의로 상속받았잖아요. 양도 차익이 쪼개지니까 생각보다 양도세가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시가하고 시가 차이가 큰 이런 상가라든지 부동산의 경우는 파시는 순간 5억짜리가 되는 거고요. 안 팔고 물려주시면 상속해 주시면 공시지가 2억으로 상속세도 계산되니까 괜찮고 n분의 1 하게 되면 거의 안 나올 수도 있겠네요. 양도세도 많이 안 나오고 네, 거의 안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일수록 절대 파시면 안 되는데 부모님들이 이걸 빨리 팔아서 정리해주고 싶은 마음에 하시는 거는 알겠지만 그쵸, 싸울까 봐. 세금 면에서는 굉장히 불리하다. 그래서 이런 이 기준시가하고 시가가 큰 부동산 이런 것들은 무조건 상속으로 일단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파시는 것이 좋고 절대로 상속 전에 파시면 2억짜리가 5억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진짜 자녀분들 싸우는 거 정말 싫어하잖아요. 제일 싫어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전에
사전적으로 그걸 자녀분들을 위한다고 파셔갖고 내주신 건데 네. 그냥 차라리 유언장을 명확히 써주셔갖고 그렇죠. 상속 받으면 이거 정확히 n분의 1 해라. 맞습니다. 예. 그게 정확하네. 맞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좀 팔아서 딱 정리하시고 싶으시더라도 이럴수록 조금 저기 하시고 유언 공증을 차라리 해놓으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 상가는 무조건 우리 딸 4명한테 상속해준다. 네. 물론 뭐 유리분을 할수 있기 때문에 뭐 완전히 방어되는 건 아니지만 차라리 유언 공증을 해놓으셨다면 네. 안 팔았잖아요. 네. 그리고 상속으로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시가로 계산돼서 세부담도 작고 또 본인이 당신이 원하신 대로 딱 딸들한테 주실 수가 있으니까 훨씬 좋은데 이 유언공증이라는 제도를 놔두고 굳이 팔아서 현금화해서 나눠주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긴다. 그 점을 꼭 좀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들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이면 안 팔고 그냥 아들 주는 것도.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되게 재밌는 이거면서 굉장히 놓치기 쉬운 거였는데 네. 이것도 상식을 거꾸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식 사랑하는 마음에 깔끔하게 그렇죠. 깔끔하게 정리하고 하신다고, 싶으셨는데 예. 이게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깔끔하게 유언장을 평소 공증. 때 남겨주시는 거예요. 평소 때. 예. 그러니까 유언 공증을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 부자들이 매년 유언장을 업그레이드하는 거 이런 거네요. 네. 재산이 증가할수록 네. 또 나눠주고 그렇죠. 증가할수록 나눠주고 그러네요. 아 재밌습니다. 아 이거 정말 좋은 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양한 이런 상속에 대한 얘기들 부동산에 대한 얘기 해주셨는데 네. 이제 그래서 좀 오늘 좀 기본적으로 상속세라든지 증여에 대한 좀 이해들이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상속세를 좀 줄이기 위한 좀 팁들 생각할 네. 것들 네.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이거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사실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데요. 네네. 결국은 미리 증여하시는 것이 사실 정답입니다. 물론 미리 증여. 예. 내 재산의 전부를 다 증여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나도 노후가 있기 때문에 네네. 다 증여하실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부모님 마음속에는 어느 정도 요건 줘야겠다라는 기준은 있거든요. 네.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는 좀 빨리 주시는 게 좋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현찰이라든지 이런 거는 미리 증여가 낫죠. 현찰보다는 우선순위를 세운다면 사실은 부동산이 네, 부동산이나 주식, 자산 가치가 높은 오케이, 거. 오케이. 그리고 그러니까 두 번째 유형으로 미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렇죠. 것들 제일 먼저 두 번째 1순위. 유형으로는 이 현금 수입이 창출되는 자산들. 예, 현금 수입. 임대료가 들어오는 자산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걸 부모님이 안 놓으시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노후 생활비를 써야 되니까. 맞아요. 근데 문제는 자산이 많으신 분들이 이런 수익형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면 월세가 또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네, 월세가 들어오면서 혹시 또 소득이 있는 분들은 세금도 많이 내고 자산도 쌓여. 부동산도 오르고 예금 자산도 쌓이니까 맞아요. 되게 안 좋아요. 근데 네. 이거를 빨리 자녀들한테 증여하셔서 자녀 쪽으로 이 현금 수입이 들어가게끔 하면 네. 어쨌든 예금은 안 쌓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또 그 때문에. 현금 수익을 부모님한테 대출을 그렇죠. 뭐 그렇게 하거나 그렇게 해야겠네. 뭐 어떤 분들은 이렇습니다. 네. 수익형 부동산을 증여를 하면 야, 네. 나 내 생활비는 어떻게 쓰냐 이걸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 네. 그래서 자녀랑 약속을 해요. 그렇죠. 내가 이 상가를 증여할 테니까 대신 월세는 내가 쓰겠다. 네. 예. 근데 이것도 조심하셔야 될 게 자녀의 상가가 돼버렸으니까 월세를 부모님이 막 갖다 쓰시면 이게 또 증여가 될 수 증여가 있습니다.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뭐 일종의 팁을 드리자면 자녀가 월세를 받고 자녀 통장을 통장채 부모님을 드려요. 그리고 부모님이 거기서 꺼내서 쓰시기도 하고 네. 근데 뭐 안 꺼내 써도 되면은 놔두시기도 하고 그러면 그러다가 돌아가시면 어쨌든 이 예금 잔고는 자녀 돈이거든요. 부모님 돈이 아니죠.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재밌네요. 그래서 사전 증여가 중요하고 네. 우선순위는 미래 가치가 올라갈 것들, 네. 현금 수익 가는 것들, 예, 그다음에 다 등등.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애매한 것들 같은 경우는 미리 팔아서 현찰화해서 주시는 것들보다는 네. 임종 임박했을 때는 네. 부동산으로 주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네. 좀 말씀을 좀 하셨네요. 아무튼 이게 그 미리 임종 직전에 증여한 것도 상속세의 대상이 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팁이었던 것 같고 네. 그거에 대한 좀 알기 쉬운 팁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 주변에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네. 이렇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증여를 해도 상속세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10년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10년 직전 2년 직전 10년 동안에 증여한 자산은 합산되잖아요. 그래서 네네. 야, 내가 10년을 더 살지 어떻게 알고 뭐 이제 증여하기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여하시라고 많이 말씀드려요. 왜 그러냐면 저희 고객 중에 실제로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전 증여가 있는지 쭉 봤어요. 그랬더니
딱 9년 전에 증여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죠. 1년만 더 사셨으면은 증여세만 내고 끝나는데 1년을 못 채우시고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제 원래 아버지의 재산이랑 9년 전에 증여한 재산이랑 합산돼 가지고 상속세를 더 내신 거예요. 그래서 또 속상해 하셨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절대로 속상하실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9년 전 증여 재산이 합산이 되긴 되는데 9년 전 가격으로 합산될까요? 지금 가격으로 합산될까요? 9년 전? 9년 전 가격으로 합산됩니다. 근데 그 건물이 2배 이상 올랐어요. 당연히 지금 꼬마빌딩 장난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10년을 넘기셨으면 베스트죠. 베스트인데 설령 10년이 안 돼서 돌아가셔도 상속세 계산할 때는 9년 전 당시의 가격으로 합산되니까 그때는 거의 반값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증여를 안 하셨다면 오늘 시점에 상속을 받았다면 2배 오른 가격으로 상속세를 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이 자산 가치가 자꾸 올라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래도 빨리 증여하는 게 좋다. 10년 이전에 증여하면 더 좋지만 설령 10년이 안 되더라도 자산 가치가 낮을 때 증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유리하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증여든 상속이든 진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맞을 것 같고 특히 이렇게 시기적인 것들, 10년에 대한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서 하시면 좋고 무엇보다 그리고 이제 이게 숨기거나 붓거나 미안해할 일이 아니라 서로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뭐 상속세 얘기하게 되면 벌써 부모님들은 인상부터 찌릿거리시는 분들도 있고 맞아요. 자녀분도 되게 미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상속해 주시는 분들한테도 그게 더 합리적인 선택인 것 같고 특히 이제 상속을 받는 분들 같은 경우도 그게 진짜 베스트가 될 수 있겠네요. 서로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선진국 문화인 계약서 문화라든지 공정이라든지 세무 상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반드시 미리 좀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와 오늘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요. 부동산 지금 이슈까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라는 거를 좀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거 조금 구체적인 팁 좀 더 넣어서 강의를 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럼요. 이 부동산 관련된 어떤 절세 팁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불러주신다면 열심히. 알겠습니다. 더 깨알 같은 팁들은 제가 빨리 강의에 좀 왜냐면 내년부터는 세무 분야가 장난이 아니게 좀 복잡해질 것 같아요. 오늘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팁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실무 팁들을 좀 강의를 통해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잘생겼어. 아닙니다. 무슨 말씀. 자주 나오셔갖고요. 이런 좋은 좀 팁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